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특공개미 교관입니다. 자, 오늘은요 2월 7일입니다. 월요일이고요. 네, 우리 특공개미 야간 침투훈련 라이브 방송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 방송 주제는 뭐냐면, 우선은 이제 시황 및 투자 전략, 그리고 이제 관심주로 나뉘는데, 최근에 뉴스 다들 뭐 접하셨을 텐데요. 한국의 무역 수지가 무려 2달이나 연속으로 적자를 기록했다라는 안 좋은 소식이죠. 호재는 아니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금융위기 이후에 처음이라는 거예요. 과연 이런 부분들이 우리 증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과거에는 어땠는가? 과거에 우리 증시가 본격적으로 급락을 했을 때, 그때는 우리 무역 수지 흐름이 어땠는지, 정말 연관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겁니다. 역시나 사례 분석, 그죠? 네, 사례 분석. 자료를 제가 그 주요 어떤 구간에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체크를 해야 되는 경제 지표, 또 중요한 지표가 있거든요. 그거 한번 살펴볼 거고요. 항상 매주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지수가 조금만 흔들려도 다들 불안불안하시죠? 네, 왜냐면 한번 크게 폭락을 맞았기 때문에 다들 투자 심리가 지금 완전 쪼그라들었어요. 많이 위축이 된 터라 조금만 그냥 음봉이 나와도 야, 이러다가 또 한번 빠지는 거 아닌가, 다들 걱정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짚어드릴 거고, 이제 지수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제가 예상하는 그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그 흐름에 맞는 투자 전략, 시나리오, 그러니까 시장 흐름, 시나리오에 따른 투자 전략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관심주 몇 개 있죠? 네, 흐름 좋았는데요. 이것도 리뷰 한번 해드릴 거고, 오늘 새로운 관심주들도 한번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한국 무역수지 2달 연속 적자. 이거 좋지 않아요. 그죠? 딱 듣기에도 야, 이거 불안하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경제 위축 시그널만 없으면, 경제 위축 시그널만 없으면은 문제 없다, 반등은 충분히 나온다라고 계속 강조를 드렸었는데, 이 무역수지가 2달 적자가 나왔다고 하니까 야, 이러다가 꺾이는 거 아닌가 걱정하실 수가 있거든요. 네, 일단 우리 뉴스부터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죠. 지금 이제 네이버에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네. 자, 보시면은 제가 여기 무역수지 적자 이제 검색을 해봤는데, 2월 무역 적자 사상 최대, 그죠? 사상 최대. 지난해 12월 무역 적자에 이어서 마이너스 추세가 이어진 것으로 나온다라는 거. 그리고 딱 보면은 여기 위기의 전조, 경기 회복이 없는 무역 수지 적자. 안 좋죠? 뭔가 제목부터가 되게 자극적이지 않습니까? 연초부터 불길한 무역수지 2달 연속 적자. 네. 그리고 1월 무역수지 적자 14년 만에 2개월째 적자 기록. 안 좋죠? 뭔가 이런 것들. 한국경제 쌍둥이 적자, 비상등 켜졌다. 무역수지 적자 최대.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 거예요. 일단은 뉴스부터 한번 보죠. 네, 뉴스 한번 살펴볼 텐데요. 대충 뭐 어떤 내용인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것은 2008년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원유 등 에너지 가격 급등이 원인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네. 최대 수출 시장이 미국과 중국. 우리나라는 그 무역 의존도가 미국과 중국이 제일 높거든요. 그래서 2018년도에 미중 무역 전쟁이 터졌을 때에 글로벌 증시에서 가장 많이 빠진 나라가 우리나라 증시예요.
타격을 입었던 거죠. 네. 참고하세요. 이거는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안 그래도 미국과 중국이 사이가 안 좋기 때문에 얘네가 한번 불이 붙는다 하면은 우리가 일단 1등으로 빠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 자세한 내용을 읽어보시기 바라고. 그러니까 수출이 중요한 거는 적자긴 한데 수출이 증가했어요. 그리고 수입도 증가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적자가 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네. 적자 규모도 2008년도 금융위기 당시에 1월 달보다 더 높게 나왔다라는 거죠. 네. 주요 주된 원인을 살펴보니까 겨울철에 안 그래도 에너지 수요가 늘어났는데 우리나라에 여러분 자원 나옵니까? 우리나라 자원 부국 아니잖아요. 자원 빈국이죠. 근데 이제 에너지 수요가 늘어나니까 원유라든지 가스라든지 석탄 등 수입 에너지 가격이 급등을 했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원자재 가격 계속 올라가잖아요. 국제유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이제는 뭐 국제유가 100달러 보더라고. 여러분 100달러 100달러 얘기가 나오죠. 네. 2008년도에 국제유가가 뭐 어마무시하게 올랐었는데 그 당시에 보이시나요? 이때? 보이시죠? 이때가 2008년도에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때 140불. 그 당시에 골드만삭스에서 유가 200불 간다. 배럴당 200불 간다라는 리포트가 나왔었어요. 네.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반토막이 났죠. 그러니까 증권사 리포트가 외국계 증권사건 뭔가네 걔네도 신이 아니에요. 100% 확실한 건 없죠. 계속 천정부지로 치솟았었는데 뭐 지난 얘기긴 하지만 그 당시에 유가가 계속 올랐던 이유가 뭐죠,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아시는 분? 그 당시에 국제유가가 왜 이렇게 많이 올랐을까요? 2007년도부터 해가지고 그때만 60불 언더였는데 금세 140불까지 가잖아요. 그쵸? 그 당시에 이렇게 국제유가가 초급등세를 보였던 주된 원인은 뭐냐면 2000년도 당시에 이때 여러분들 이걸 좀 더 길게 볼 수 없나? 이때 보면요. 네. 이렇게 보니까 엄청나죠? 그죠? 그러니까 2000년 초반 때부터 해서 엄청 올라간 거예요. 그죠? 근데 이때가 개발도상국들, 개발도상국 전성시대였어요. 근데 걔네 특히나 뭐 중국이라든지 인도, 특히 중국이 성장 많이 했잖아요. 그죠? 중국이나 인도 걔네들이 이제 성장을 하면서 수요가, 결국 수요가 늘어나니까 거기에 따라서 가격이 막 천정부지로 치솟았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맞죠? 한번 그럴 때가 있었었고 그리고 이제 지금인데 최근에도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인플레이션 엄청난 속도로 올라가고 있는데 자 아무튼 어디 갔니? 그래서 지금 뉴스를 보면은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적자를 기록했다. 딱 보면은 이거는 어디까지나 단발성 같죠 아무래도. 겨울이었다 보니까 에너지 수요도 늘어났고 마침 또 에너지 원자재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런 영향을 받았다. 그러니까 지속성 여부를 생각한다면 글쎄 단발성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냥 이제 뉴스들 아무래도 조회수 걔들 이 신문 기자들 보면 조회수에 연연하니까 무섭게 만들죠. 이렇게 좀 자극적으로 기사를 써내는데 딱 보면 그냥 이거는 그냥 일시적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죠 여러분들? 크게 뭐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이제 경제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낮췄죠. 왜? 오미크론 때문에 오미크론 영향으로 낮췄는데 사실 이거는 전망치는 계속 바뀌거든요. 전망치는 맞추는 거 어떻게 100% 똑같이 맞추겠어요 얘네들 못 맞춰요. 오미크론이 이제 빨리 잡히고 전 세계적으로 오미크론을 약간 엔데믹, 그러니까 엔데믹이라는 건 뭐냐면 얘기 들어보셨죠? 엔데믹은 쉽게 말하면 풍토병, 풍토병화 되는 거예요 코로나가. 독감같이 여러분들 독감같이 백신도 있고 치료제도 다 나온 상황에서 약간 엔데믹화 되면은 이제는 경제 성장률 전망치라든지 이런 것들도 조금 더 다시 개선될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풍토병화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경제 성장률도 다시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적자도 늘고 있지만 수출 증가세도 둔화되고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은 좀 좋진 않죠. 수출이 증가세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20% 증가하고 30% 증가하다가 10% 증가하고 5% 증가한다. 증가세가 조금씩 둔화되는 거잖아요. 그쵸? 네. 자, 그러면 일단은 뭐 이번 이 이슈는 대충 다들 어떤 상황인지는 다들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과거엔 어땠나?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있죠. 과거. 네. 과거 사례 분석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자료도 다 뒤졌어요. 통계청 들어가가지고 뒤져봤습니다. 일단은 우리 증시가 많이 빠졌을 때가 금융위기 당시였잖아요. 네, 2008년도에 보겠습니다. 자, 깔끔하게 우리 코스닥 지수를 볼 텐데 당연히 2008년도에 엄청 빠졌죠. 그죠? 2008년도에. 그래서 여러분들 2007년도 이때 서브프라임 터지고 그리고 이제 경제가 점점 위축되면서 나중에 리먼 사태까지 터지고 네, 리먼 브러더스가 파산하고 전세계가 그냥 전세계 글로벌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금융 시스템이 붕괴가 돼버렸죠. 네. 코로나는 실물 경제가 붕괴된 케이스고요. 금융위기는 금융 시스템이 붕괴가 된 거예요. 리먼 브러더스, 베어스턴스 등등 아주 글로벌 주요 IB들이 막 파산에 이르기까지 상황이 너무나 안 좋아졌었단 말입니다. 그때. 자, 그 당시에 우리 그 무역 수지는 어땠나 보겠습니다. 우리 한국에. 자, 2007년도 2월 달부터요. 2월부터 2007년 8월 2007년 2월부터 2008년 2월까지인데 보면은 여기 증감률을 보시면 다 플러스죠. 한 번 마이너스 났었어요. 살짝. 다 플러스입니다. 그죠? 이 파란색은 그냥 뭐 최근 거예요. 최근 거. 마이너스가 아니라. 9월 달에 살짝 마이너스 썼었는데 여기 보시면 100 밑으로 가면 이제 마이너스 나는 거예요. 전년 동기 대비. 근데 계속 꾸준하게 플러스를 유지해줘요. 그쵸, 여러분? 맞죠? 네. 그리고 보시면 이제 무역 수지를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무역 수지는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쉽게 말해서 수출이 만약에 100이고 수입이 80이다 그러면은 흑자죠. 근데 수출보다 수입이 많으면 적자를 기록한 거고 근데 보시면은 꾸준하게 흑자를 유지해주다가 2007년도 12월부터 적자를 3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기 시작을 합니다. 2007년 12월부터죠. 네, 차트를 보게 되면은 2007년 12월부터입니다. 12월 적자. 근데 저 발표는 이제 한 달 후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2월 수치는 다음에 1월 초에 나옵니다. 아셨죠? 딱 한 달 이때 바로 나오는데 근데 이제 딱 보면은 역시 뭔가 조짐이 이상하긴 해요. 그죠, 여러분? 왜냐면 우리가 수입으로 먹고 살아요? 수출로 먹고 살아요? 당연히 수출로 먹고 살죠. 그죠? 우리는 수출 주도형 국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이상 신호가 떴다라는 거죠. 뭔가 이상해졌다는 소리예요. 이때부터 제가 동그라미 쳐볼게요. 적자를 기록했을 때가 이때입니다. 무역 수지. 자, 그러면 그 이후에 어땠나 볼게요, 한번. 2007년도 12월부터 적자를 기록했는데 그 이후에 보니까 자, 보세요. 2007년 12월 이게 여기 세모 붙은 거 있죠? 세모 붙은 게 마이너스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때 이후부터 적자폭이 그냥 계속 적자예요.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와, 이게 바로 뭐다? 금융위기입니다. 금융위기. 안 좋았죠. 정말 안 좋았죠. 계속 적자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경제가 안 좋으면 우리나라도 수출이 당연히 떨어질 테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네. 제가 이제 그때 자료를 다 뒤져가지고 캡처해 놓은 거예요, 지금. 실제로 연관이 있다라는 거죠. 무역 수지를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더라. 무역 수지를 무시하면 안 되더라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사례 하나만 가지고서 우리가 그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으니까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17년 9월, 18년 9월 이때는 뭐였다? 무역전쟁. 그죠? 무역전쟁 터졌을 때 아닙니까? 네.
자, 2017년도 9월부터 18년 9월 자료를 살펴볼 텐데, 이때 보시면은, 자, 여기가 17년도고요. 여기는 18년도예요. 17년도에는 수출입 증가, 파란색이 수출 증감률인데, 보시면 계속 플러스 나오죠? 그죠? 계속 플러스 유지합니다. 살짝 마이너스 났다가 또 플러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증가율이 점점 어때요? 둔화가 되고 있어요. 이미 17년도부터 무역전쟁이 터지기 전에도 이미 살짝씩 둔화되는 조짐이 보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예요? 수출도 줄어들지만 수입도 같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수입과 수출이 같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네. 또 수입, 수출 감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증가율은 플러스인데, 증가율은 플러스입니다만 증가율도 둔화가 되고 있고, 네. 맞죠, 여러분들? 마이너스 전환. 수출, 수입, 증가율, 동시 둔화. 이게 아주 키포인트가 됩니다. 그죠? 수출과 수입 증감률이 동시에 둔화가 되기 시작을 해요. 자, 무역 수지는 어땠는가? 무역 수지는 그래도 2008년도처럼 적자는 아니었어요. 플러스나 플러스. 그죠? 계속 플러스를 기록합니다. 예. 그죠, 여러분들? 예, 플러스를 기록했어요. 무역 수지는요.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이제 이게 위에 있는 거는 18년도 9월까지였었고요. 이거 이제 18년도 7월부터 19년도 우리나라 증시가 폭락했을 때인데 잠깐 차트 보여드릴게요. 19년도입니다. 18년, 19년 끔찍했죠. 그러니까 금융위기 때 정말 끔찍했고요. 차트 보시면 많이 빠졌을 때가 18년 요때 아까 보셨죠? 무역수지가 계속 적자 났었던 거. 그리고 크게 또 빠졌던 게 요때 아닙니까? 그래서 18년도, 19년도 차트를 제가 준비한 거예요. 사례 분석. 모르겠으면, 불안하면 항상 자료를 뒤져봐라. 그게 제가 하는 역할이에요. 그게 제 일이고요. 여러분께서 유료 회원 가입을 하시는 이유가 종목 검색 대신 해주고, 그죠? 경제 공부 대신 해드리고 제가 그거 하는 거거든요. 맞죠? 저라고 뭐 시간 남아서 이거 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저는 이제 그만큼 회원님들께서, 그러니까 저는 종목만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경제도 살펴야 되고, 경제지표도 봐야 되고, 분석도 해야 되고, 지금 경제가 좋은지 안 좋은지도 봐야 되고, 이것저것 금리도 봐야 되고, 국채 금리도 봐야 되고, 그죠? 볼 게 많다고. 네. 근데 여러분들 대부분 이제 우리 직장인 투자자분들은 회사 업무 끝나고 나면 집에 오셔서 쉬셔야 되잖아요. 네. 이거 언제 살피고 있습니까? 또 이제 가정이 있으시면은 그러니까 자녀가 있으면은 자녀들이랑 또 시간도 보내줘야 되고 바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대신해 드리는 거예요. 빡세죠. 쉽진 않은데 그게 제 역할이니까. 그래서 제가 또 이런 사례 분석을 좋아하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계속 늘상 해오던 거랑. 자, 아무튼 모르면 무조건 사례를 뒤져봐라. 자, 보시면 19년도입니다. 근데 보니까 18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증가율이 플러스였는데, 그죠? 플러스였잖아요, 분명히. 맞죠? 근데 지금 수입과 수출이 계속 같이 증가폭이 같이 둔화가 됐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때 보시면 18년도 9월부터 본격적으로 수입과 수출 증가가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기 시작을 해요. 전년 동기 대비. 맞죠? 이때는 이미 이제 무역전쟁이 시작이 됐을 때예요. 무역전쟁이 선포가 됐을 때고 이미 진행 중일 때고요.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중국이랑 미국이 우리나라 이 무역 의존도가 되게 높은 나라라고. 걔네들이 싸우니까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죠? 안 좋아지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9월 이후에 보시면은 빠졌다가 갑자기 급반등이 나와요. 하지만 일회성인 것 같죠? 아무래도 일회성? 다시 쭉쭉 밀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계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거예요. 계속. 그죠? 수출 증가율이 계속 마이너스 기록합니다. 확실하게 뭔가 안 좋아졌죠. 네. 맞죠? 그럼 그때 이제 무역 수지는 어땠느냐?
무역 전쟁이 한창일 당시에 무역 수지는 그래도 어때요?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재밌죠? 그러니까 수출 증가율, 수입과 수출 증가율이 이제 그러니까 그 감소세로 접어든다고 해서 무역 수지가 꼭 당연히 적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맞죠? 여튼 물론 뭐 보시면 무역 수지 이 흑자 정도가 전체적으로 조금씩 밀리는 감소하는 분위기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흑자는 유지를 했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무역 수지는 계속 흑자였다. 그래서 과거에 지수가 폭락했을 때 먼저 보여드렸던 금융위기 전후와 그리고 무역전쟁 전후 그때를 딱 비교해보면은 일단은 공통점이 뭐냐면 자 다시 볼까요? 전년 대비 수출 증가에 그러니까 수출이 증가를 하는 거는 별로 중요치 않아요. 맞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증가폭이 조금씩 줄어드는가 증가폭이 줄어드는 거 그것 좀 살펴야 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역수지 적자가 오랜 시간 지속되면 좋지 않다. 맞죠? 무역수지 적자가 오랜 시간 지속되면 좋지 않고 그리고 수출과 수입이 같이 줄어드는 거 이게 좀 안 좋다라는 거. 수출도 줄어들고 수입도 같이 줄어들면은 그건 좋지 않다. 그렇죠? 네. 이런 것들 어떤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때 적자 연속적으로 기록을 했었었고 나중에는 뭐 계속 적자를 기록했었던 그렇죠? 금융위기 전후로 예. 아주 뚜렷한 시그널인 거죠. 뚜렷한 시그널 맞죠 여러분들? 이런 거 체크할 수 있겠고요. 19년도에도 마찬가지 예. 이때는 뚜렷하죠. 수출과 수입 증감률이 동시에 둔화가 되기 시작을 했고 다만 무역 수지는 흑자였다. 그래서 무역 수지만 봐서도 안 되고요. 수출입 증감률도 이것만 봐서도 안 됩니다. 두 개를 같이 비교를 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지금 가볼게요. 최근 보시면은 무역 수지를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2달 연속 적자를 기록했는데 특히나 이번 달에 좀 크게 적자를 기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월별 수출 증감률을 좀 살펴볼 텐데요. 보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네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떨어졌다가 그죠? 예. 자료가 지금 이 수입도 봐야 되네. 잠깐만 제가 수입을 캡처 안 해놨구나. 잠시만요. 수입도 좀 캡처할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깜빡했다. 수입이 캡처가 안 돼있네. 바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여기 있네. 잘 보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네, 요게 이제 최근 수출 위에는 수출 증감률이고요. 밑에는 수입 증감률인데 어때요? 수출 증감률은 조금씩 좀 둔화되는 양상을 띱니다. 하지만 수입 증감률은 어때요, 여러분들? 그렇게 많이 둔화되진 않죠. 그렇죠, 여러분들? 네, 다행이죠.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수출과 수입이 같이 둔화되는 양상. 아까 18년도 전후에 그때 이거는 누가 봐도 너무 뚜렷하잖아요. 야, 같이 둔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 뭔가 문제가 생긴 거죠. 그죠, 여러분?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수출은 조금 둔화가 됐는데 수입은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수출 증가율은 어쨌거나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 다만 무역 수지가 적자를 기록했는데 신문에 따르면 어때요? 에너지 가격 급등의 원인이다.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자, 최근의 무역 적자는 수출과 수입이 모두 견조하게 증가하고 있어. 뭐 수입은 증가하고 있는데 수출은 증가하는 건 아니죠. 제가 봤을 땐 수입은 어쨌거나 견조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금융위기나 뭐 코로나 때와 비교했을 적에는 구조적으로 차이가 있다라는 그런 결론을 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도 제가 언급했던 부분이죠. 과거에는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감소를 했는데 그래서 적자가 발생하면서 수출이 장기적으로 둔화되는 국면으로 진입한 바 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라는 거죠. 네. 어쨌거나 수출, 수입 증가율은 안정적이다. 과거에 비해서 안정적이고 그리고 일시적 현상이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에너지 가격, 원자재 가격 급등이 컸다라는 거죠. 어떤 구조적인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어떤 인플레이션이 너무 가속화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일시적 상황으로, 일시적 현상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 거기다가 뭐 제가 여러 번 강조를 드렸습니다만은 미국의 경제 지표가 너무 좋잖아요. 얼마 전에 고용도 서프라이즈 나와가지고, 그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최근에 이 나왔던 기사, 우리나라 이제 무역 적자가 뭐 2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을 했고, 금융위기 이후로 최대 폭의 적자를 기록했고, 이런 어떤 자극적인 뉴스들에 우리가 휘둘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저는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자. 에너지. 일시적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보여짐. 과거 금융위기 그리고 무역전쟁 당시의 상황과는 분명히 다름. 네. 그래서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을 듯.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을 듯. 네. 이렇게 결론을 내보도록 할게요. 지금 말씀드린 부분 이해되신 분들은 우리 1번 깔끔하게 이해됐다 하시면은 1번 한번 눌러볼게요. 항상 사례 분석이 중요하다 제가 계속 강조드려요. 모르면 뒤져봐라. 모르면 뒤져보고 그걸 또 제가 해드리는 거고요. 그게 제 역할입니다. 그죠? 이해되셨어요, 여러분들? 이해되신 분들 1번. 네, 우리 여기 유튜브 회원님들 아주 좋아요. 네, 1번 잘 누르시네. 굿.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이번 주에 체크해야 되는 경제지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경제지표는 어떤 거를 살펴봐야 될지. 제가 지금 우리 이 글로벌 증시가 폭락을 한 작금의 상황, 이 원인은 뭐라 그랬습니까? 바로 인플레이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물가가 문제예요. 물가가. 이게 잡혀야 돼요. 자, 우리 기본적인 상식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물가가 올라간다라는 소리는 무엇을 뜻하죠? 화폐의 가치가 높아지는 건가요? 떨어지는 건가요? 돈의 가치가. 물가가 오른다는 소리는 쉽게 말하면 돈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진다는 소리예요. 맞죠? 왜 떨어지죠? 돈이 많으면, 시중에 유동성이 넘쳐 흐르면, 돈이 넘쳐나면은 돈의 가치는 그만큼 떨어집니다. 돈이 왜 많아졌어요? FED가, 페드가 돈을 풀었잖아요. 역대급 양적 완화를 시행하면서 돈이 엄청나게 풀렸단 말이에요. 코로나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페드뿐만이 아니죠. 전 세계적으로 중앙은행들이 다 돈을 풀었어요. 제로 금리를 하면서, 그죠? 그러니까 이제 시중에 돈이 넘쳐나니까 그만큼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물가가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페드가 잘못 생각했죠. 너무 늦게 지금 금리를 올리게 된 건데, 걔네가 예상이 빗나갔잖아요. 물가 괜찮다 하다가 안 잡히는 거야. 걔네는 계속 적정 수준까지 올라가다가 이제 멈출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했었는데 걔네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어 버렸죠, 물가가. 그래서 지금 원래 처음에는 6월달 금리 인상으로 이제 다들 예상하고 있었었는데 갑자기 3월로 앞당긴다고 하고, 기본 4회에서 5회 인상한다고 하고, 많게는 6회, 7회까지도 얘기가 나와버리니까 시장이 발작을 일으킨 거 아닙니까? 결국 물가예요, 원인은. 그래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시중에 돈을 빨아들여야 된다고. 빨아들이기 위해서는 가장 적절한 게 뭐예요? 금리 인상입니다. 금리를 올리겠다 그 말이죠.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왜 인플레이션이 문제이고 왜 페드가 금리 인상을 하는지 우리가 이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그죠? 그냥 뭐 경제 공부를 하셨거나 내지는 경제 기사만 꾸준히 보셔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볼게요. 이번 주에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지표가 뭐가 있냐면 요거예요. 소비자 물가지수.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엄청나요 이게. 진짜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대단하죠. 이게 지금인데 완전 초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네. 오랜 시간 동안 보시면은 소비자 물가지수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3%를 넘긴 적이 없어요. 2000년도부터 해가지고 3% 넘긴 적이 없는데 지금 뭐 5% 6%대까지 바라보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좀 빨리 잡혀야 되는데 큰일이에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제가 저희 여기 커뮤니티에 올려드렸는데 보시면은 콩개미 커뮤니티 올려드렸는데 자 이런 기사 이런 뉴스를 받았는데 미국 서부 항만 선박 적체 풀리나 와우 좋은 뉴스. 자 25마일 이내에 정박하지 못하고 닻을 데리고 있다고. 그러니까 제가 그때 물가가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조금 이제 심하게 올라간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물류 병목 현상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배로 물건 싣고 왔으면은 빨리빨리 유통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운송해가지고 빨리 싣고 물건 날라야 되잖아요. 네. 근데 오미크론도 겹치고 뭐 워낙에 한꺼번에 많은 물건들이 쏟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리가 비좁아가지고 계속 항구 주변을 떠돌아다니는 계류 중인 맴돌고 있는 이런 선박들이 많았던 거예요. 거기다 병목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그러니까 물건이 제때 도착을 해야 되는데 제때 공급이 돼야지만이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계속 바다 위에서 떠돌고 있으니까 물건이 부족한 거죠. 부족하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수요는 계속 올라가요. 수요는. 왜냐하면 코로나에 따른 어떤 보복 소비. 네. 보복 소비가 또 연말에 갈수록 특히 소비 시즌이잖아요. 사람들이 막 뭔가를 사고 싶은데 물건이 없어. 그러니까 계속 가격이 올라간다 라는 거죠. 아무튼 작년 8월달 이후로 배회하고 있던 선박이 전혀 없었던 건 처음이다. 그래서 이게 조금 완화된 조짐이 보여준다. 아마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작용한다라면은 당장 바로 될지 모르겠는데 이 물가 지수도 그죠? 조금씩 완화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현재는 컨센서스는 5.9%예요. 지난번에는 5.5%였고요. 컨센대로 나올지 만약에 5.9%보다 한참 뛰어넘는 컨센을 한참 상회하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그건 악재로 작용할 겁니다. 왜냐면 지금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건 뭐냐면 이 페드의 금리 인상 속도거든요. 지금 시장이 반영이 된 것은 4회에서 5회예요. 그죠? 4회에서 5회 정도가 시장에 이미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근데 만약에 물가 상승 속도가 더 가파라지고 그 증가폭이 커지게 되면은 또다시 시장 발작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왜? 그렇게 되면 또 분명히 설레발치는 시장 참여자들이 야 이렇게 되면은 5회로는 부족해. 6회 치러 가야 돼. 3월달에 25bp가 아니라 bp라는 것은 베이시스 포인트 3월달에 50bp가 올려야 돼. 이런 얘기가 또 나올 게 뻔하단 말이야. 그럼 시장은 또 그걸로 폭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나오는 경제지표 진짜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아셨죠? 만약에 컨센서스를 상회했는데 그냥 뭐 살짝 상회했다. 살짝 상회했으면 괜찮아요. 근데 너무 크게 상회를 하면 문제가 되는 것이고 아니면 반대로 컨센서스 미달이다. 예상치보다 못 나왔다. 그럼 땡큐죠. 그죠? 예상치보다 못 나왔으면 야씨 베리 굿 하면서 시장은 안도 랠리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필요한 것은 페드의 금리 상승 속도를 늦출 수 있는 뭔가 시그널이 주어져야 돼. 그게 나오면은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한다라는 겁니다. 다들 무슨 말인지 되세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네. 알겠죠?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MOM은 중요치 않아요. YOY를 보시면 되고요. 네. YOY는 전년 동기 대비, MOM은 전월 대비, 전월 대비. 아셨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있고 그냥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있는데 예, 뭐 둘 다 비슷합니다. 근데 근원 같은 경우에 무슨 차이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거예요. 식품과 에너지 제외한 거. 네. 좀 전에 봤었던 요거는 다 포함한 거죠. 보시면은 네. 그냥 소비자의 시각에서 상품 및 그 서비스 가격의 변동 어떤 뭐 특정 카테고리 없이 그렇게 다 보는 거라서 소비자 물가 지수도 보셔야 되고 그죠? 요거 이것도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지금 7.3% 나오죠. 네. 소비자 물가 지수. 좀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것은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고요. 코어 물가 지수가 되는 거고 요거는 그냥 소비자 물가 지수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지금 엄청납니다. 맞죠? 엄청나죠. 특히나 뭐 요즘 최근에 또 에너지 가격이 막 급등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그것도 반영이 된 거라서 빨리 좀 진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과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 90년대 차트를 보시면은 그때 네. 과거에 6%대까지 갔다가 진정이 된 적은 있어요. 맞죠? 차트 딱 보면은 어쨌거나 정고점을 돌파한 상태인데 정고점 돌파했다가 급락할 수 있거든요. 충분히. 왜냐면 과거에도 여기 보시면 정고점 돌파했다가 급락하고 또 정고점 돌파했다가 급락하고 여기 정고점 돌파했다가 급락하고 그쵸? 뭐 지금도 정고점 돌파했단 말이야. 했으니까 한번 급락해줄 수 있는 타점이 아니겠나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소비자 물가지수 CPI 봐야 되고요. 2월 10일입니다. 2월 10일 30분 네, 소비자 물가지수 CPI죠. 네. CPI 발표. 컨센 대 컨센 불합 또는 미달 시 양호. 네. 컨센서스 크게 상회하면 달시엔 악재가 될 수 있음. 이 정도만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지수가 더 오를까? 현재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변수들, 네, 이것만 아니라면, 네, 저는 지수 추가 상승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경제지표 등 변수만 없다면 충분히 네, 추가 상승 가능하다고 봅니다. 단 이번에 아시겠지만 다들 힘드셨잖아요. 맞죠? 너무너무 힘드셨죠? 이번 하락폭이 너무 깊었어요. 네, 너무 깊었어요. 전 사실상 금리 인상 전에는 박스권을 봤었어요. 제 1차 예측이 빗나갔던 게 이때거든요. 네, 전 사실 여기서 전 박스권을 예상했었기 때문에 박스권 여기서 한번 빗나갔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예측 실패했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진바닥이다. 두 번째는 제가 적중했었었는데 예상보다 많이 빠졌던 거죠. 예상보다. 원래는 다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들 6월달을 예상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3월달 3월달 이게 나오고 너무 급격하게 빠른 속도로 올린다고 하니까 시장이 발작을 일으켰다. 이제 보시면은 지금 다들 아시다시피 너무나 많이 빠져서 추세가 꺾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중장기 이평선들의 요거 기울기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안타깝게도 우하향이 돼버렸어요. 61선도 우하향, 121선도 우하향, 241선도 우하향이 돼버렸죠.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방송할 때 회원님께 뭐라 말씀드렸냐면은 안타깝게도 큰 대세 상승장은 끝났다. 끝났다. 다시 올라가더라도 시간이 한참 걸린다. 라는 말씀 드렸었거든요. 지금 60과 120과 240이 다 이렇게 꺾였을 때가 언제냐면 과거 차트 보시면 요때. 자 봐요. 60, 120이 다 꺾였을 때가 요때예요. 요때. 네. 잘 보세요. 자, 이건 코스닥 기준입니다. 네. 60과 120이 다 꺾였을 때가 요때예요. 요때. 그죠? 이때는 막 이게 보합으로 가고 있을 때였었고요. 이때는 60이랑 120은 꺾였는데 240은 우상향이었었거든요. 이때는. 이때 이제 본격적으로 60, 120, 240 다 꺾였던 거죠. 16년도. 요 당시에. 됐죠? 그리고 또 꺾였을 때가 요때입니다.
2008년도 무역전쟁이 한참 일어나고 있을 때, 그죠? 240선이 꺾였던 건 요때. 120, 240. 그러니까 중장기평선들이 꺾였다라는 자체는 분명히 안 좋은 시그널이에요. 예. 다만 큰 그림으로 봤을 적에 되게 빠른 시간 안에 한 번에 꺾여버린 거라 가지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한 번 빠졌다가 또 시간 한참 끌다가, 그죠? 네, 꺾였었다라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너무 한 번에, 특히 이때 2015년도만 하더라도 시간을 되게 많이 끌었었잖아요. 그때까지 계속 박스권 가다가 꺾여버렸던, 예, 흐름이 있었었고, 지금은 너무 갑작스럽게 빠졌던 건데 다행스럽게도 과거와는 달리 이때도 경기가 안 좋았고, 그죠? 여러분들 아시죠? 이때 경기 위축 시그널이 있었었고, 이때도 경기 위축 시그널이 있었었고, 무역전쟁이니까. 하지만 지금은 다행히도 그때와는 달리 경제 위축 시그널은 없었다. 물론 인플레이션이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너무 많이 올라서 그게 조금 문제가 되긴 합니다만은 경제 위축 시그널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차트만 봤을 적에는 분명히 안 좋은데, 중장기평이 꺾여가지고 차트만 봤을 때 안 좋은데, 어떤 경제 펀더멘털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봤을 적에는 아직까지는 양호해 보인다라는 거예요. 어찌됐건 그래도 차트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최근에 너무나 급격하게 하락을 했고, 그래서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여기서 다들 드라마틱한 V자 급반등을 기대를 하실 수 있는데, 사실 그건 쉽지가 않다고 봐요. 안타깝게도. 네. 과거에도 보시면은 중장기평이 꺾였죠? 네, 꺾이고 나서 어떻게 돼요? 반등이 나오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쌍바닥을 찍고 또 쌍바닥을 찍죠. 그죠, 여러분들? 맞죠? 쌍바닥을 찍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건 솔직히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미 이제 역배열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역배열이. 네. 지금 혹시 여러분들 끊기나요, 또? 아이고, 화면이 또 끊기나봐. 다른 분들 어떠세요? 또 끊겨요? 다른 분들은요, 어떠신가요? 이상하네. 화질이 안 좋아요? 화면 음성 상태 좀 확인하겠습니다. 음성 화면 점검 좀 해볼게요. 다들 어떠신가요, 지금? 괜찮아요? 음성 화면 점검 좀 한번 해볼게요. 네. 괜찮아요? 다들 괜찮습니까? 혹시 그 유튜브 분들 끊기면은 재접속 한번 하세요. 네. 끊기면 재접속 해보세요. 네. 끊겼다가 괜찮아졌어요, 다시? 양호합니까? 유튜브만 좀 그런가 봐요, 지금 유튜브만. 끊기면 재접속 한번 해보세요. 네. 자, 이제 되셨죠? 그래서 지금 차트를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 중장기평이 꺾인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급반등을 우리가 노리기보다는 일단은 반등이 나왔을 때 쌍바닥을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쌍바닥. 아셨죠? 중장기평이 꺾였기 때문에 쌍바닥을 준비해야 된다. 일단 쌍바닥 조정을 염두에 둬야 한다.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쌍바닥 조정을 염두에 두자. 알겠죠, 여러분들? 네. 쌍바닥 조정. 그럼 이제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될까요? 반등은 나온다. 저는 아직까지는 더 간다고 봐요. 코스닥 지수의 경우에는 저는 글쎄요, 일단은 눈에 보이는 주요 맥점들, 네, 저항 맥점들을 보게 되면은 여기, 그죠? 그리고 여기, 그리고 요 정도가 있어요. 근데 솔직히 949까지는 솔직히 쉽진 않을 것 같고요. 저는 지금 여기랑 요 정도 922에서 939 정도까지는 어떻게 최소 트라이 하지 않을까. 그때까지는 어떻게 조금 비벼보지 않을까 하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물론 어디까지나 추정치입니다. 저도 뭐 신이 아니기 때문에 100% 맞출 수는 없어요. 근데 이 정도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저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요. 대략. 그래서 적어드리면은 코스닥의 경우, 네, 915에서 1차 922, 2차
935에서 938 포인트 부근 저항대. 1차에서 무너질지 2차에서 무너질지 모르겠는데 일단 여기까지 간다고 봐요. 자, 그러면 효율적인 전략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지금 많이 물려있잖아요. 적게는 뭐 10 몇 프로, 많게는 20 몇 프로, 30 몇 프로 물려있을 거예요. 뭐 당연해요. 시장이 미친듯이 빠졌으니까요. 여러분 잘못이라기보다는 시장이 문제였던 거거든요. 멀쩡한 종목들도 모멘텀, 뭐 펀더멘털 좋은 종목 다 빠졌으니까 대부분. 시장 전체의 80%에서 90% 빠졌잖아요. 네, 돌아가면서.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서 취하셔야 될 전략은 뭐냐면, 전 이 유로방은 이미 시작했어요. 유로방은 지금 리밸런싱을 시작을 했는데, 자, 필요. 네. 단기간 빠른 손실 복구를 위해선 리밸런싱이 필요하다. 리밸런싱이란 건 뭐냐면, 이런 뜻에서 뭐 A, B, C, D가 있다. 근데 종목들이 다 똑같이 반등이 나오지 않잖아요. 그죠? 비중을 종목들별로 해가지고 비중을 좀 재조절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소리인데, 지수가 반등이 나와요. 나오는데 이미 느끼고 계시겠지만은 지수 반등 나온다고 A, B, C, D가 똑같이 올라가지 않죠. 그죠? 근데 여러분 폭락장 때는 어땠어요? 폭락장 때는 A, B, C, D가 전체적으로 거의 다 빠져버리죠. 지수가 폭락할 때는 섹터, 테마 구분 없이 그냥 완전 다 주저앉아버려요. 다 투명화 나오죠. 왜냐하면 서로서로 공포심을 이겨내지 못하고 공포 때문에 서로서로 그냥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비이성 투매가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섹터가 의미가 없어요. 빠질 때는 너무나 쉽게 빠져요. 근데 올라갈 때는 선별적으로 올라가요. 그죠? 하루는 IT, 하루는 뭐 반도체가 가고, 하루는 디스플레이가 가고, 하루는 메타버스가 가고, 하루는 게임주가 가고, 하루는 엔터주가 가고. 물론 뭐 두 개 묶여서 갈 때도 있지만, 빠질 때는 대부분의 섹터가 우르르르 빠진다라면은 올라갈 때는 선별적으로 하나, 둘, 특정 섹터 테마만 올라가더라. 제 말 공감하시면 7번. 전 진짜 정말 엄청 중요한 거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거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들. 제 말 공감하시면 7번 눌러보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빠질 때는 그냥 미친듯이 빠져요. 근데 올라갈 때는 A 섹터 올라가고. 빠진 게 많으니까 우리 투자자들의 마음은 어때요? A가 매일매일 올라갔으면 좋겠어.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은 녹록지 않죠. A가 뭐 하루 이틀 갑니다. 빠져요. A가 빠지니까 못 갔던 B가 또 올라갑니다. 또 빠져요. 하루 올라가 빠져. B가 빠지니까 이제 C가 가죠.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환장하는 거지. 근데 이러다가 만약에 지수가 제가 말씀드렸던 저항대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지수가 빠져버리면은 A, B, C, D 다 빠지는 거야. 이해되세요?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초보 투자자분들은 지수가 올라가면 다 회복되겠지. 물론 회복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렇게 코로나 때처럼 이런 식의 급반등이 나오면 다 회복됩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쉽게 일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아니면은 상승 추세가 살아있을 때, 이럴 때는 회복됩니다. 네, 이럴 때는 추세가 빳빳하게 살아있을 때는 여러분들 회복할 수 있습니다. 네, 괜찮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역별이 됐잖아요. 역별로 꺾인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올라갈 때도, 떨어질 때는 와르르 무너졌지만 올라갈 때는 조심스럽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에 회복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미 지난 1월 달에 완전 엄청난 폭락장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급등이 나왔다가 또 쌍바닥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은 그때는 진짜 주식을 때려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 내가 이걸 왜 시작했나? 진짜 그만두고 싶다. 이런 생각 드실 게 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린 게 뭐냐? 리밸런싱이에요. 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도 말씀드렸지만은 얘네가 저항대에서 밀릴지
혹은 저항대를 뚫고 올라갈지 몰라요. 하지만 패턴상 과거 역배열로 전환된 초입이잖아요. 지금 역배열 초입 국면이기 때문에 쌍바닥 가능성이 매우 높다. 쌍바닥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 여기다가 초입이기 때문에 쌍바닥 조정 염두에 둬야 된다. 그래서 또다시 마음고생을 하기 싫으면 지수 받는 구간에서 지수 내지는 종목 받는 구간에서 비중을 줄여야 된다. 반드시 줄여야 된다. 그리고 뭘 확보해야 돼요? 현금을 확보해라. 우리가 1차 급락 구간에서는 사실 이렇게 많이 빠질 줄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번 두드려 맞았어. 제대로 두드려 맞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 회복될 때까지 가져가는 거는 무리수예요. 인정해야 돼. 실패한 거예요. 그죠? 예측이 빗나갔고 그거를 받아들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받아들이고 반등 나왔을 때 대응을 해줘야 된다. 리밸런싱을 해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아까 A, B, C, D, E 말씀드렸는데, A가 반등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최소 2분의 1 줄여요. 아니면 다 팔던지 100% 파시던지 50% 파시던지 줄이세요. 단 아무 가격에서나 줄이지 말고 저항대가 있겠죠. 종목들마다 저항대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줄이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A가 갔을 때 오르지 못했던, 그리고 흐름이 좀 다시 다른 종목들이 또 이제 반등이 나올 거 아닙니까? A가 쉬어가면서 올라가면 또 줄이세요. 지수 상관없이 종목들 자체적으로 저항대를 체크하셔가지고요, 비중을 반드시 줄이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현금을 차곡차곡 모으세요. 이게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알겠죠? 유튜브 끊기면, 유튜브가 너무 끊긴다는 말들이 많은데요. 끼면 제가, 자, 저도 원인을 모르겠어요. 나중에 카톡방에 업로드 링크 녹화 올려서 녹화 링크 올려드릴 거예요.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네요. 나중에 링크로 보세요. 라이브가 너무 불편하시다면 나중에 링크로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설명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은 올라올 때 줄이는 거, 그죠? 자, 물린 종목들 반등 시 저항대에서 100% 매도 필요. 축소. 물린 종목들 반등 시 저항대에서 50에서 100% 비중 축소하셔야 되고요. 저항대를 찾는 공부는 필수. 이거는 필수입니다. 어디가 저항대인지 모르면 이거 못하죠.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계속 가져가는 거야. 초보분들은 저항대 찾는 공부 필수고요. 여기서 조금 이제 내공이 좀 더 있다. 내공이 있는 게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 들으세요. 자, 우리 유료방에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유료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물린 종목들 A, B, C가 있다, D가 있다. A 올라가잖아요. 팔아요. 본전되거나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 수익권 본전 부근 혹은 손실폭 축소 구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등이 나왔다 그러면 수익이 되면 땡큐 주고요. 본전 부근만 돼도 땡큐예요. 지금은 그죠? 본전만 돼도 땡큐 아닙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손실폭이 줄어들어도 땡큐예요. 마이너스 20% 나던 게 마이너스 10%가 됐어. 감사합니다. 지금 너무 감사합니다. 그만큼 계좌는 올라간 거거든요. 폭락 구간 대비 그만큼 계좌 올라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유료방은 지금 이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공이 좀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리밸런싱을 통해서 현금이 확보가 되잖아요. 그리고서 바닥주를 사는 거야. 어떤 바닥주? 반등이, 그러니까 바닥주를 사거나, 자, 내공이 좀 되시는 분들은 확보된 현금으로 신규 매수. 근데 여기서 바닥주, 반등이 덜 나온, 가능성이 높은데 아직 안 나온 종목, 또는 지수 대비 강한 종목, 이런 것들을 사는 거예요. 초보자분들은 종목을 고르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현금만 확보하셔도 제가 봤을 때 괜찮고요. 네, 초보자분들은. 아니면 제가 사라는 거 사세요. 난 초보다, 난 종목을 고르는 기준이 없다, 그런 분들은 그냥 제가 사라는 거 사시면 되고, 내공이 좀 되시는 분들은 나는 종목 좀 잘 고르는 편이다, 나는 실력 있다 하시는 분들은 말씀드렸던 대로 반등은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아직 안 나온 거, 덜 나온 거 있을 거예요. 그런 걸 찾으시던지, 아니면 지수 대비 강했던 종목도 찾으시던지. 유로방은 지금 그거 해놨어요. 그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 VIP 같은 경우에는 YG엔터가 주력주였었어요. 엔터주 제가 간다고 해서 오늘 최고점은 다 팔았습니다. 마침 빅뱅이 이제 컴백한다라는 기사 나오면서 또 올라갔는데 우리 여기서 거의 다 팔았어요. 57,000원 부근, 56,500원, 57,000원 부근 다 팔았어요. 우리는 수익권에서. 지난번에 노랑풍선도 네 있었었는데 올라왔을 때 수익권 다 팔았어요. 뭐 더 가도 아쉬워할 게 없어요. 아쉬워할 필요 없어요. 네. 만약에 10개를 두고 있다, 반등 나왔다, 여기서 더 올라간다, 이런 종목이 몇 개나 되겠냐고. 지금 확률 낮거든요 지금. 그죠? 올라오면 일단 줄여주는 거예요. 무조건 그게 정답이다. 수익 나오면 땡큐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지금 리밸런싱을, 유로방은 리밸런싱을 하면서 어떻게 되느냐, 영화테크 오늘 신규 매수했단 말이에요. 오늘 신규 매수 좋다, 사라. 폐배터리 관련주 사라. 샀더니 갑자기 매출액 대비 한 200% 이상 공급 계약 뉴스 나오면서, 그죠? VI 발동해가지고 급등했죠. 거래 정지 이후에. 우리는 요거 오늘 21,000원 다 팔았어요. 21,000원 다 팔았습니다. 사자마자 15% 먹었죠. 네. 리밸런싱을 했기 때문에, 리밸런싱을 지난주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매수하려고 확보를 할 수가 있었었고, 차트 좋은 걸 사는 거예요. 지수 대비 강한 거. 얘도 보시면은 영화테크 보시면 봐봐요. 지수 대비 강했단 말이야. 이런 걸 사라고. 봐봐요. 보세요. 자, 코스닥 지수가 급락을 하고 있는데 영화테크 빠져 안 빠져? 안 빠지죠. 안 빠지잖아요. 맞아요? 이런 걸 사라고. 네. 물린 종목이 반등이 나와서 저항대 부딪히면 팔고, 반 팔던지 전량 팔던지 판 다음에 매수하려고 확보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반등이 나올 것 같은데 아직 안 나온 종목, 내지는 지수 대비 강한 거, 이런 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면 또 수익 내고, 수익 난 만큼 물려있던 거 손절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회전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리밸런싱이에요.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거를 하셔야지만이 여러분들 안전하게 최대한 빨리빨리 손실을 복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죠? 이거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나는 야 언젠가 가겠지 라는 생각으로 계속 들고 있잖아요. 나중에 시장이 제가 예상한 대로 다시 한번 떡락하는 쌍바닥 나오게 되면, 그때 팔걸. 여기서 종목들이 쌍바닥, 그러니까 지수가 쌍바닥 찍게 되면은 몇몇 종목들은 신저가 나올 거야 아마. 또 이번 반등 구간에서 반등이 약했던 종목들은 신저가 나옵니다. 그러면 또 엄청 스트레스 받겠죠. 고통을 받게 된다고. 그래서 이번 반등을 반드시 여러분들 활용하셔야 되고요. 잘 살리셔야 돼요. 네. 이미 지난 건 지난 거고 앞으로를 생각해야죠. 앞으로를. 그죠? 앞으로를 생각해야 됩니다. 네. 알겠죠, 여러분들? 진짜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우리 시황 및 투자 전략을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 정도로. 어떻게 좀 도움 되셨나요? 네, 도움이 되셨다면 우리 유튜브 특공개미TV 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고요. 네, 우리 특공개미TV 무료 카톡방에 꼭 입장하십시오.
카톡에서 특공개미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카톡방 시작하시고. 자, 우리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우리 2부 관심 종목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녹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